저번 시간에 우리 그 시나리오 학성 그 문학의 영화에서 그 문학에서 영화로 각색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1, 2, 3, 4, 5, 6 1, 2, 3, 4, 5, 6번까지는 다 했었죠. 1, 2, 3, 4, 5, 6번 다 하고 그 다음에 9단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9단계 중에 9단계 중에 6번째 주인공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인공 어떻게 초점부터 효과적인 대화 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인공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 얘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내가 잠깐 그 비교 신화학자 조셉 캠벨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이런 것을 잠깐 내가 소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신화의 영웅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문학 속에서 나타난 그런 모험을 분석해서 그들이 간 길을 크게는 3가지, 전체적으로는 19가지의 그런 과정으로 나누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크게 3가지는 출발 분리, 그 다음에 2번째가 하강 인문 통과, 3번째가 귀환. 이 단계고, 그 출발 분리의 단계에서의 영웅은 이렇게 되겠다. 그거 내가 여러분한테 오늘 그 유인물, 영웅 서사에 관한 유인물 나눠준 내용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나눠준 유인물이 뒷장에 뒷페이지도 있어요. 뒷페이지는 앞에 거는 조셉 캠벨, 2번째 거는 그 보글러에 관한 잘 알려진 이런 19가지 단계, 12가지 단계인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알 필요가 있으니까 잘 한번 보도록 하세요. 특히 조셉 캠벨의 19단계를 먼저 보면은 출발 분리 단계에서 영웅이 평범한 일상을 하다가 모험의 소음을 받고 부담감을 느끼고 조금 주저하다가 어떤 도움, 자기 그 스승이라든지 멘토라든지 어떤 또 다른 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모험에 나서는 거죠. 그 모험에는 여러 가지 이제 단계가 보통 나오는데 첫 단계를 타고 그다음에 이제 어려움에 통과하면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2번째는 하강 인문 통과의 단계에서 영웅은 시련을 겪고 그다음에 신적인 그런 도움을 만나서 어떤 보통 그 러브 스토리도 또 그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다음에 아버지와의 정신적 해와 화해,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신적인 경지, 신화적인 의미에서 신적인 경지까지 도달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번째 귀환의 단계에서 영웅은 새로운 세계에 있는 거죠. 새로운 세계에 있거나 아니면은 저거의 대적자의 추격을 이렇게 추격에 벗어나서 도망을 가거나 또는 외부로부터 구조를 되거나 뭐 기타 등등. 그래서 마지막 관문, 보통 한 3번째 관문이 되겠습니다. 마치 그 우리가 시나리오에서 1막, 2막, 3막 구조가 있다 그랬죠. 그 3막 구조의 3번째 관문 통과해서 다시 자기가 사는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와서 러브 스토리의 그런 여주인공과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편안한 삶을 이어가는 그런 것으로 보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토퍼 보글러의 신한 영웅 그리고 시나리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12단계를 조금 간략하게 보면은요, 일상생활로서 소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the hero is introduced in his ordinary world가 되어 있고, 그래서 모험의 소명을 받아서 the course to adventure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결단을 내지 못하는 주저하거나 또는 소명을 거부하지만은 정선 스승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The hero is encouraged by the wise old man or woman. 현자, 나이 끄는 현자나 또는 어떤 여인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자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문, 그래서 the hero passes the first threshold, threshold. 여기서 관문을 통과하게 되죠. 그게 이제 1막에 해당되는 겁니다. 2막에서는 이제 시험에 봉착하게 되고 협력자 또는 대적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encounters test and helpers, 시험 내지는 이런 조력자를 만나게 되고
그다음에 동굴 깊은 곳에 접근하는 거죠. 이너모스트 케이브에 접근해서 두 번째 관문을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시련을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그 대가로 이제 보상을 받게 되고 보상을 받게 되고 보상이 이제 스워드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게 이제 2막까지 해당됩니다. 3막에서 일상생활에 기하는 길을 올라서 세 번째 관문을 건너게 되죠. 그래서 모할 리셀렉션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다시 일상생활에 귀환하는 그런 것을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주인공이 그 대화를 작성하는 것에서 주인공이 맞이하는 그 장애물이 이제 다수가 나타나고 있죠. 우리 이제 보통 세 가지가 나타난다 그렇게 했는데 용맹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그 장애물은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물이 되어야 된다.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내가 했습니다. 그 장애물은 어떤 개인이 될 수 있고 사물이 될 수 있는데 집단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어떤 뭐 동네 마을 전체가 자기를 대적하는 그런 것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하얀 리본, 미히엘 하네케의 하얀 리본 뭐 이런 것에서 그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애물을 주인공이 극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뭐 또 보통 영웅서사 뭐그 영웅서사의 프로메테우스 같은 영웅서사 있죠. 변형의 그런 하나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서사 내용에서 신화적인 서사 내용에서 변형의 아이콘 프로메테우스 같은 프로테우스 같은 그런 영웅들 메두사를 처단하고 가는 그래요. 여러 가지 장애를 만나서 결국 그 메두사는 쳐다보기만 해도 죽는데 그 쳐다보면 죽는 그런 것을 이겨내는 그런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 극복하죠. 직접 보면 안 되고 간접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소위 응시의 기법이죠. 방패를 통해서 메두사를 바라보면서 결국 메두사가 다가오는 것을 처단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두사의 머리를 들고 와서 그 바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계룡을 역시 메두사의 그 머리로서 처단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프로테우스라는 영화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 장애물을 극복을 하죠. 메두사라고 하는 그런 역시 신적인 힘을 극복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을 극복하기는 어렵지만은 극복 가능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대화 작성.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주인공의 대화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작성할 때 하자,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주인공의 그런 성격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성격을 이렇게 그 말하는 자, 주인공의 성격을 드러나면서 전체적인 그 시나리오의 그 주제와도 어울리게 주제를 직접 그 등장인물을 통해서 직접 드러내는 것은 곤란하다고 그랬죠. 직접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는 변적으로 올린다든지 또는 암시한다든지 그런 것으로서 드러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제뿐만 아니고 모티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티브는 어떤 텍스트를 움직이게 하는 힘을 모티브라 그랬죠. 힘. 그러니까 텍스트는 문자로 쓰여진 하나의 그물망 같은 것인데 문자로 쓰여진 그 그물망이 이어나가도록 하는 힘, 이런 것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등장인물과의 관계와의 그런 연관성, 이런 것들도 대화 속에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더니즘의 영화에서는 이러한 대화의 연관성이 다 이렇게 전후의 관계를 다 이어지고 있죠. 흔히 얘기해서 드레즈 의미에서 행동 이미지, 어떤 행동하고 그다음에 상황이 나타나서 또 다른 행동으로 이어지는 행동 이미지의 연관성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보았던 그런 영화의 예 중에서는 그런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 뭐 니벨룽겐 같은 거 우리 봤었죠. 니벨룽 같은 그런 것을 또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파우스트 같은 것도 그런 연관성 그걸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봤던 그 칠레 지진 같은 것도 다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은
그런 연관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연관, 소위 이른바 그 시간 이미지, 그 행동 이미지의 그런 위험, 행동 이미지의 그런 뭐라 할까요? 위기 이런 것을 보여주는 시간 이미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연관성이 무너집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해 마리안 바티에스 같은 영화들, 알랭 르네의 지난해 마리안 바티에스 같은 영화들 이런 것들은 그런 연관성 없이 계속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반복성이라는 것은 차이의 반복을 얘기하죠. 딜레이즈에 의해서 차이의 반복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경우에서는 이런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 포스트 모더니즘 영화에서 이런 차이의 반복을 보여주는 영화들이 상당히 많죠. 연관성이 무너지는 이런 것들은 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독일 영화에서는 질 들레지 같은 영화들도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죠. 예를 들면은 질 들레지 영화 중에 도시 앨리스 인 덴 슈테트 같은 그런 것들도 역시 물론 그 아이의 주인공과 아이가 주인공을 해서 어떤 기억을 더듬어가는 이런 과정을 쭉 추적하고 있지만은 그 연관성은 상실되고 있다, 그죠? 연관성 상실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특히 질 들레지 같은 그런 영화에서는 그 영화의 그 상호 매체성적 관계 또는 상호 텍스트성 관계, 우리가 앞전 시간에 봤던 상호 텍스트성 관계 이런 것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연관성이 조금 상호 텍스트성 또는 상호 매칭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러한 연관성이 이제 무너진다는 것을 얘기하죠. 왜냐하면 텍스트의 흐름에 다른 어떤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이 들어와서 전체 연속성을 차단하는 경우죠. 다른 방법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경우를 나타내는데 그것은 어떻게든 차단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인용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기억, 특히 기억의 모티브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죠. 다음 시간에 내가 여러분에 조금 보여주게 될 뭐 몇 가지 영화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겠는데 그 중에 하나에 그 모래 사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더 잔트만이라는 영화가 있죠. 독일의 그 낭만주의 소설을 영화한 더 잔트만. 그런 더 잔트만 같은 경우에도 계속 그 플래시백 기법으로 회상 이미지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 주인공이 자기가 이전에 어릴 때 자기에게 어떤 깊은 상처를 남겼던 그 트라우마, 다시 말해 자기의 그 집에 특히 그 서재에 불이 나는 장면을 이 청년이 계속 이렇게 회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청년은 그런 자기의 불난 그 기억이 자기에게 트라우마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런 것이 자꾸 이제 들어오는 경우,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거 그런 것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이제 그 서사의 진행에 끊기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공의 대사는 이제 자기가 이렇게 서사를 이끌어 나가면서 앞으로 나가는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되죠. 물론 꼭 전진적이 아니고 후진적인 경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소위 말해서 프로스펙티브가 아니고 레트로팩티브 뒤로 가는 이러한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시민 케인, 오슨 웰즈 시민 케인 같은 영화를 보면은 거꾸로 이제 서사가 뒤로 가는 거죠. 제일 앞에 그 주인공이 죽어버려요. 시민 케인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죽어버리는데 그 영화의 제목은 시민 케인입니다. 그 언론 재벌인 시민 케인에 관한 영화인데 갑자기 이제 시작하자마자 주인공이 죽어버려요. 그럼 죽어버리니까 누가 이제 대신하게 되겠습니까? 그 시민 케인이라는 주인공에 대한 영화를 앞으로 지금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주인공이 먼저 죽어버리니까 나머지는 이제 시민 케인에 관한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이제 추적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회상 장면으로 그 영화는 전체가 회상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민 케인이 살아있을 때 생전에 자기 부인이라든지 어떤 친구라든지 뭐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신문기에서 거꾸로 이제 추적하는 그 경우에요. 추적하면서 그 사람의 그런 일대기를 이렇게 이어가는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은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다음 7번째 이제 중요한 사항과 첫 번째 구성점 플롯 포인트에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막이 이래서 이제 완성되는 거죠. 이러한 구성점은
여기서 나오는 플롯 포인트라는 것은 시간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사건, 시간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사건, 이제 구성점이라 그렇게 하는데, 이런 구성점이 예, 7번째 형성이 되고, 8번째 역시 구성점이 이제 2막이 완성되겠죠. 그래서 그 구성점은 모르고 대화가 다 이제 정리된 다음에 어디에 내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는 1막하고 이제 1, 2, 3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보통 이제 영화 또는 시나리오는 3막 구조를 중심으로 그렇게만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1막, 3막에 보통 이제 구성점이 많이 설치되고 있죠. 그래서 시나리오의 전체적인 분량을 뭐 한 120페이지, 영화 같으면 이제 2시간 120분이라고 이제 보통 이렇게 가정한다 그러면은 앞에 전반부 30페이지, 이제 첫 번째 구성점 제1막에 해당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30분 정도가 또는 30페이지 정도가 제3막에 해당되고, 가운데가 제2막에 해당되는 그런 그 구조를 취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제2막 이런 데서는 주요 긴장감과 그것을 긴장감이 이제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을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어야 되겠습니다. 절정에 이르는 사건들이 나타내고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보통 제2막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겠죠. 제2막에서는 이렇게 어떤 사건이 이제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그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일련의 장애물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장애물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 장애물들이 이제 관객에게 또는 그 영화의 등장인물에게 긴장감을 조성시키는 그런 것을 나타내게 되죠. 이 막이 끝나고 이제 3막으로 넘어가면은 또 새로운 긴장감이 유발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제2의 구성점이 형성되는 그런 것으로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 작가는 이렇게 이제 그 긴장감 또는 어떤 문제가 제시되는데, 긴장감 또는 문제가 제시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긴장감을 어떻게 절정에 이르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고민을 하면서 각 장면의 적절성과 유효성, 어떻게 하면 각자 적절하고 유효하게 이끌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이어나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3막에서는 중요한 사건과 세 번째 구성점이 설정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지문 뭐 이런 것도 마지막 전체적으로 끝내고, 이제 전체적인 시나리오의 지문 이런 것도, 특히 그 시각적인 측면에 대해서 지문 이런 것도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야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프레임이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인물의 움직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뭐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개별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또 설정할 것인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운드를 어떻게 갈 것이냐, 화면 안에서 나는 또는 화면 밖에서 나는 여러 가지 사운드, 소리가 있겠죠. 이런 것이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 다음에 의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기타 등등 장소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전체적인 스토리에 대한 언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타 등등 이런 것에 대한 그 이른바 지문이 보통 이제 설정이 된다. 우리나라의 시나리오에서는 보통 지문이 많이 안 나오는데, 외국의 그런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 보면, 특히 독일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이게 시나리오 작가가 영화적 기법 중에, 내가 제일 처음에 시나리오 작성의 제 1단계에서 영화의 그 시나리오 작가는 영화에 대한 그 기본적인 구성이라든지, 영화를 갖고 있는 매체의 특성이라든지, 또는 영화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학문적인 의미에서 영화학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용어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전체적인 것을 구성할 수가 있죠. 외국 같은 그런 시나리오 작가는 그런 것에 대한 지문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이런 코멘트를 그렇게 설정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문화가 영화의 같은 경우에서 시각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각 측면을 어떻게 처리하든지, 샷은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사운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타 등등 이런 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설정을 하는데, 감독이 여기서 또 자기의 의도가 또 다를 경우도 있겠죠. 그럴 경우는 또 감독과 상의를 하면서 한편의 영화를 또는 각색 과정을 마무리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장면 문제, 특히 시각의 장면, 시각화 장면 문제, 문학에서는 그렇게 장면 문제가 그렇게 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문학은 서술 과정이
그런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완만하게 진행되는 보통 그런 형식을 취하지만은 영화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문학과 같은 그런 서술 진행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관객의 이렇게 몰입할 수 있는 관객의 이런 긴장감을 유발시키는 그런 정도가 상당히 떨어지죠. 그래서 문학 작품에서 나타나는 시각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특성을 보이는데 그렇게 이제 그 강조하는 그런 시각적인 장면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이제 시나리오 작가가 상당히 많이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되게 됩니다. 예. 시놉시스라는 부분이요. 시놉시스는 시놉시스 작가의 기획 의도, 집필 의도, 등장인물, 전체 줄거리 뭐 이런 기본적인 4가지가 보통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 시놉시스라는 것은 우리 흔히 일반적으로 줄거리화하는 그런 내용과 조금 비슷한데 줄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도 한번 작성해 보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영화의 제일 처음에 있는 부분에서 그 프롤로그라는 부분이 있는데 프롤로그의 그런 작성을 하는 그 방법도 조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극적인 장면을 미리 보여주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흔히 극적인 장면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그 영화 또는 문학의 중심 서사, 이른바 중심액을 이루는 서사의 진행 과정의 한 부분 중에서 중심 다 극적인 건 아니지만은 상당히 극적인 장면들이 중심에 많이 놓여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이런 것들 앞에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 뒤에 일어나가는 그런 과정을 쭉 설명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제일 앞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일 앞에 있는 그런 것을 보여줄 때 우리 그런 것을 뒤에 나오는 것을 영화가 진행되면서 뒤에 나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앞에 아직 관객에게 제시되지 않았던 것을 먼저 보여주는 방법 그런 것을 우리는 프레시 포워드라고 할 수가 있죠. 프레시 포워드를 이렇게 먼저 한번 프롤로그에서 보여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독일 우리 그 문학의 영화에서 예를 들면은 그 모르나우가 만든 영화 중에 선라이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일출이라는 영화가 있죠. 일출은 우리 흔히 얘기해서 그 모던 보이가 아니고 모던 걸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 대표적인 영화인데 모르나우가 그 독일에서 이제 헐리우드로 초청받아 가죠. 헐리우드 가서 그 당시에는 독일이 상당히 영화 산업에서 상당히 세계의 중심적인 특히 그 표현주의나 아니면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에 있어서 중심 역할을 했던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독일이. 그래서 미국의 그 헐리우드에서 독일의 그런 감독들을 이렇게 많이 스카우트해 갔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모르나우도 거기에 해당되고 프리츠 랑은 자기가 이제 자기 발로 그렇게 이제 나치 독일의 그런 것에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스스로 망명한 사람이고 프리츠 랑 같은 경우는 초대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독일 가서 만든 헐리우드의 시장에서 만든 첫 번째 영화가 아까 얘기하고 있는 그 선라이즈라는 영화가 됩니다. 이것도 내가 한번 다음 시간에 잠깐 보여주겠습니다. 선라이즈. 그런 데 같은 데 보면은 제일 앞에 그 앞부분이죠. 앞부분에 그 가장 극적인 장면이 나타납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이라는 것은 그 자기 아내를 교살하려고 하는, 자기 아내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 왜 죽이냐 그러면은 그 모든 걸 지금 대도시 사는 여자가 이른바 그 뭐라 그러죠? 도시에 사는 여자, 그 여자가 이제 휴식하러 이제 농촌에 왔어요. 저기 휴가지로 이제 조그만 농촌에 왔는데 그 농촌에 와서 보니까 한 남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남자를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남자는 그 소박한 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하나의 그 농촌의 청년이었어요. 조그마한 애를 하나 이렇게 이제 두고 있는 청년이었는데 이 도시에서 온 그 모성거리 이 남자를 이제 유혹하면서 도시에 갈 것을 요구를 하자. 자기와 같이 도시에 가자고. 그 영화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도시에 그것도 문학 작품이 영화입니다. 요구를 하는데 그냥 데려가면 되는데 조건이 자기 아내를 죽여라 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이제 고민을 갈등을 하다가 이게 우리 이제 얘기하면 주인공이 뭐가 됩니까?
커다란 시련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해결하는 방법, 그렇게 하면서 자기 아내를 그 집 옆에 있던 호숫가에 보드 타고 나가서 자기가 교사를 죽이려고 목을 졸려서 죽이려고 하는 장면을 자기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뒤에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조금 나오는데 앞에 뒤에 나오는 것을 먼저 앞에 보여주는 그 영화의 가장 극적인 장면이에요. 그것은 사람이 죽을 만큼 극적인 장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 가장 극적인 장면을 앞에 나오는 부분에서 먼저 보여주는 이런 것을 그게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영화에서는 결국 그렇게 이제 하다가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가 않죠. 이루어지지 않고 그 모든 걸 대신 자기 아내와 함께 자기가 죽이려 도망치면서 따라가면서 우연히 도시에 진입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에서 그 부부가 젊은 부부가 다시 재결합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에 선라이즈, 일출이라고 하는 아주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화죠. 특히 그렇게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살해 모티브가 거꾸로 대도시에 들어오면서 교회, 이제 소위 그 구원의 그런 장소로서 이제 교회가 이제 교회라는 토포스가 이제 거기서 다시 등장하게 되죠. 그 교회에서 마침 교회가 자기 앞에 나타나는데 교회에서 마침 결혼식을 마치고 나오는 부부가 나오는 그런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자가 자기 아내에 대한 그런 마음이 이제 다시 이제 바꾸어지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을 얘기 하나에 해당되겠어요. 그죠? 뭐 우리나라 영화 중에 JSA 공동 경비구역 이건 마지막에 이제 자살 과정이 이르고 죽음에 가려 이르는 그런 것도 앞에 나오는 그것도 문화가 영화예요. 공동 경비구역 그런 것도 앞에 나오는 부분이 그 총격 장면 이런 극적인 장면이 먼저 나오고 있는 부분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그 플로그는 가장 극적인 장면, 플래시 포워드처럼 극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죠. 경우가 있든지 아니면은 어떤 전체적인 주제와 연관된 그런 것을 작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자를 향해서 그 말도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경우가 있고 자기 스스로의 대사 중에 말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어떠한 부분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보통 인용해서만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흔히 뭐라 그러면 다른 어떤 내용을 그 영화 속에 들여와서 뭐 어떻게 책이라든지 누가 또 어떤 유명한 사람이 말했다든지 뭐 이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 또는 그 주제와 연관된 이런 것과 직접적인 관련있는 이런 문구, 귀절, 주제, 다른 의미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앞에 설정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런 걸 우리 흔히 얘기해서 모토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MOTTO, 모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 모토가 설정될 때는 인용, 회상, 그 다음에 변죽을 어떤 사람 얘기하던 것을 변죽을 올리는 안슈필용, 그죠? 독일어 하면 reminiscence, 인으로 기억이라든지 인용, 그다음 지타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포함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니면은 어떤 주제와 연관된 뭐 이 얘기라든지 또는 뭐 노래라든지 또는 다른 영화의 장면을 집어넣는 것. 네. 어떤 주제와 연관된 다른 영화의 장면을 집어넣는 그런 것도 우리 흔히 얘기해서 영화가 텍스트라 그러면은 다른 텍스트에 있는 다른 영화 텍스트에 있는 것을 이 영화의 텍스트에 집어넣는 것. 그런 걸 뭐라 그럴 수 있죠? 그런 걸 우리는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텍스트얼리티, 그죠?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주로 많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상호 매체성, 문화가 영화는 상호 매체성이 한 부류인데 상호 매체성이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와의 관계를 얘기한다 그러면 상호 텍스트성은 그 텍스트와 텍스트, 매체와 매체가 아니고 텍스트의 텍스트와의 연관관계를 얘기하죠. 문학이면 문학, 뭐 연극이면 연극, 그럼 회화하면 회화. 회화도 어떤 다른 사람이 그런 회화를 자기 한 부분으로 가져올 수도 있겠죠. 만약 전체적으로 이제 좀 유사하게 만든다 그러면 또 다른 의미가 되고 그거는 패러디가 될 수 있겠고, 그죠? 아니면은 뭐 패스티치가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부분을 가져오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는 상호 텍스트성의 관점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프랑스 영화에서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프랑스의 문화가 영화에서 영화 장면 다른 걸 노래 이야기 가져오는 거, 장르 꼬다르 같은 영화에서는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영화 장면을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영화는 장르 꼬다르 같은 그런 누베바그 감독이 1988년부터 1998년 한 10년간 동안 작업한 한 영화를 10년간 동안 작업을 했어요. 그 영화 제목의 이름이 History of Cinema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제목은 한다 그러면 영화의 역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영화의 역사. 불어에서 히스토리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얘기고 하나는 역사예요. 역사 자체가 얘기죠. 의미론적으로는 그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그 영화는 그런 두 가지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화의 역사, 하지만 또는 영화의 얘기, 영화의 얘기를 보여주는 그런 관점에서 그게 바로 영화의 역사이기도 하죠. 그게 이제 앞에 나오는 영화를 자기 영화 속에 상당히 많은 장면들이 이 영화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얘기하는 크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크립, 필름 크립이라고 얘기하죠. 크립이라고 해서 우리 이런 뭡니까 A4 용지 같은데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끼우는 이런 거 조그만 그런 둥그런 이런 거 있죠. 쇠 같은 조그만 게 그 크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얘기 속에 끼워 넣는 거 이런 개념을 얘기해요. 크립은 비디오 크립 있죠. 비디오 크립. 그다음에 디지털 클립 같은 것도 있고, 비디오의 예술 시대에서 비디오 속에 비디오를 끼워 넣는 방법. 이런 것이 비디오, 영화 속에 영화를 끼워 넣는 방법. 그리고 우리는 필름 크립이라 그런 용어를 쓸 수 있어요. 필름 크립, 영화 크립 이런 방법. 영화 크립이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주인공이 얘기가 어른이 가는 거 얘기한다면 그 어른이 되기 전에 어린 시절의 얘기를 간략하게 집어넣는 방법, 이런 것이 프롤로그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고전적 영화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어린 시절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사람이 간략하게 서술하는 방법, 이런 것들 이제 프롤로그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인 내용을 잠깐 압축해서 이렇게 압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등장인물이 어떻고 배경이 어떻고 기타 등등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보통 프롤로그에 많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프롤로그를 설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프롤로그 설정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프롤로그는 앞에 나오는 서막관계의 과정을 먼저 보여주는 방법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추격적으로 얘기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프롤로그 설정하는 것은 그런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예, 내가 아까 얘기했던 전체적으로 시나리오 작성은 9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랬고, 그 극적 구성에서는 한 3가지 정도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도표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시나리오는 시작, 중간, 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시작과 전개 대립, 해결 양상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은 다음과 다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시작, 중간, 결말 대충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전개만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시작 전개가 한 30페이지, 그다음에 중간 정도가 역시 60페이지, 그다음에 결말하는 부분이 30페이지. 이렇게 도표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1막, 2막, 3막. 그래서 이 구성점이 이제 각각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물론 본론에도 구성점이 설정될 수는 있습니다. 설정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구성점은 최소한 2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구성점 내용이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점 얘기가 들어갈 수 있다. 예기치 못한 사건의 시작, 주인공의 비밀 폭로, 주인공이 어떠한 이 영화를 진행되는데 주인공이 어떠한 그 비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냐, 이런 것을 앞에 먼저 터뜨리는 이런 관점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협, 고소, 결혼, 이혼, 그 다음 죽음, 살인, 그죠? 사랑의 고백 등등 이런 것이 영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프란츠 카프카 영화 중에서 심판 이런 영화들 보면은 심판 이런 거 보면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그죠? 갑자기 뭐라 그럴까요? 잡혀가는 거, 갑자기 잡혀가는 거, 이유도 없이 잡혀가는 거, 이런 거 예기치 못한 사건을 나타내게 되겠죠. 예. 죽음, 살인 이런 것들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죽음, 살인 이것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 이런 것들이 등등
우리가 앞에 보았던 저 뭡니까? 그 누구죠? 하이니 폰 크라이스트 작품, 하이니커에서 칠레 지진 이런 것도 얘기치 못한 사건, 그죠? 거기에서 얘기치 못한 죽음, 지진이 그런 거에 해당될 수도 있고 또 그 여자 주인공이 성체 축제일에 캐톨릭의 하나의 그 아주 의식 중에 갑자기 출산하는 이런 장면, 그죠? 이런 것들은 그 시대 보면 지금 시대도 얘기치 못한 그런 내용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호작 부인 에릭 로메르 이런 작품을 독일의 그런 문화 작품을 프랑스 누벨바그 작가가 이렇게 영화했어요. 아까 얘기하는 칠레 지진은 그 하이니 폰 클라이스트의 독일의 고전주의 작가는 아니지만 고전주의 시대의 그런 작품을 독일의 그 헬마 산더스라는 독일의 영화 감독이 1970년대 이제 영화한 것이고, 또 다른 작품 하이니 폰 클라이스트의 오호작 부인이라고 있습니다. 오호작 부인이라는 작품은 프랑스의 누벨바그 감독이 그 다음 내가 다음 시간에 좀 보여주겠습니다. 영화한 것이 있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기하지 못한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신문 광고, 아이의 그런 그 남편을 찾는 그런 신문 광고에 실리는 그런 것을 시작하는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성점에 나타난다. 뭐 이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이라고는 얘기했지 못한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그 다음에 죽음, 살이 굉장히 강하겠죠. 이것이 강하게 등장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레시박 키포스에 전개된 이러한 예로는 프레시백, 과거의 해상에 관한 뭐 이런 영화는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뭡니까? 모래사나이 잔트만 같은 영화도 이제 거기에 해당되고 있고요. 아까 내가 잠깐 설명한 오스 웰즈의 시민 케인, 이건 1941년 작품인데, 알랑 레네의 뭐 히로시마 내 사랑 이런 것도 이제 프레시픽 보이죠. 지난해 마리안바드에서, 이거는 문화가 영화입니다. 로브 그레이 작품, 로브 그레이 신의 로망을 영화한 지난해 마리안바드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있고, 뭐 우디 앨런 작품도 상당히 그렇게 많이 포함되고 있죠. 여기서는 애니얼 같은 작품들 이런 것이 이제 거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의 3막 구조, 시나리오의 그 3막 구조 1막에서는 등장 인물들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아까 그 프롤로그 설정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이제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나고, 2막에서는 그 스토리에 대해서 점점 더 뭐 정세도라 그럴까요? 이런 것이 조금 더 이제 밀도 있게 전개되고, 3막에서는 이제 어떤 마지막에 이르는, 그래서 해피엔딩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언해피엔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막은 스토리가 펼치는 세계와 등장인물들은 일반적으로 소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막 스토리에서도 보통 이게 앞에 나오는 뭡니까? 이 구성점을 통해서 1막에서도 이제 갈등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등장하고,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어떤 위기에 어떤 어려운 입장에 처해졌는지 이런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밝혀지게 되죠. 예를 들어 우리가 봤던 그 파우스트 같은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파우스트라는 주인공이 소개가 되고 있죠. 소개되면서 그 사람이 어떤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처하잖아요. 자기는 그 시대적으로 하나의 그 구원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많은 백성들이 자기한테 패스트의 질병의 그런 그 위기 또는 그런 장애물 그런 환경에서 자기가 처해지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가 없는, 허용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또 다른 구원자를 이렇게 불러들이는 가죠. 그게 이제 메피스토펠레스의 그런 등장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그 자기가 어떤 공경에 주인공이 공경에 처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대적자 내지는 헬퍼, 도움이죠. 또 다른 애니미 또는 또 다른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이 등장할 수 있고, 그게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또 사물일 수도 있고 등등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막은 이제 그 장애물이죠. 장애물이 점점 더 상세하게 나고 좀 더 구차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이런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점점 더 그 발전 과정에 있는 어떤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일반적으로 장애물을 처해서 공경에 처하는 그런 극복하는 과정 이런 것이 점점 더 이제 뭐랄까 첨단 그죠 첨예화되는 또는 절정에 이르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메인 스토리가 있고 서브 스토리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얘기했던 서사 용어로 쓰면 중심핵이 있고 위승핵이 있는데 그 위승핵이 가장 설정되는 것이 이 중간 이막에서 많이 설정됩니다. 이막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서사의 다른 그 지류라 그럴까요? 본류가 아니고 지류, 조그마한 이런 얘기 가지치기 이런 것들이 이막에서 많이 이제 발전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산막에서는 갈등이 이렇게 해결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그 나눠줄 유인물, 오늘 저 나눠줄 유인물 두 장 중에 그 한번 다른 장을 보세요. 도표가 쓰여 있는 요 유인물이 있죠. 도표가 그려져 있는 유인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세요. 그 유인물을 보면은 그 1막이 있고 2막이 있고 3막이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1막은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 우리가 잠깐 그 상호 텍스팅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영화를 조금 봤고 내가 얘기를 했던 카사블랑카에 관한 얘기입니다. 카사블랑카. 그죠? 그게 1막이 있고 1막은 왼쪽 위에 있습니다. 2막은 왼쪽 밑에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하면 2막 A, B. 이제 2막이 두 번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제일 위에 보면은 3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그 1막을 먼저 보면은, 그 시작이죠. 1막에서 이제 시작을 보면은, 그 왼쪽 제일, 2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영화에 2분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보세요. 전문을 통해서 여정을 볼까요? 여정. 냉소적인 술집주인이 가슴 아픈 과거의 기억으로 해서 사랑과 조국에 관한 의무사에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야 된다. 이제 이 사람이 그게 일종의 그 갈등 속에 놓이는 거예요. 갈등 속에 놓이는 그 가지 전체적인 여정을 보여주고 1막에서 보면은 제일 처음 시작이 2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보면은 보통 해가지고 특별한 세상 이렇게 나와 있죠. 전문을 통해서 독일군 첩보원 2명이 살해당하고 통행 중 2장이 도난당했으면 알려진다. 제일 처음에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그 카사블랑카에 있는 치안 이런 관계에서 상당히 비상이 걸리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7분에 해당되는 글에 보세요. 1막에 보면 리그 누구를 위하여건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절대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앞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의 성격 과정에서 그런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리그에게 오죠. 리그에게 와서 도움을 부탁하나 리그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인물로서 그 인물의 그런 캐릭터가 소개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17분에서 보면은 자기와의 그런 친분 관계였던 르노 서장은 리그에게 우가테나 라슬로를 도와주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21분에 해당되는 보니까 리건 우가테의 도움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이것이 이제 1막의 전체적으로 주인공의 성격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캐릭터의 성격. 그리고 조그마한 이제 갈등이 설정되지만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31번에 보면은 여기 이제 31번에 나타나는 이 부분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 다시 말하면은 제1 구성점이 되겠습니다. 구성점. 다시 말하면 뭐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1자. 린다가 나타나죠. 나타나서 다시 말하면 리가하고의 그런 러브 스토리의 중심에 서 있는 여성. 하지만 이 여성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그 여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쌤에게 세월이 가면 as time goes by라고 하는 이런 것을 연주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31번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번은 관문 시퀀스 시작이죠. 리건 파리 시설을 해상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뭐합니까? 프레시백 기법입니다. 프레시백 기법으로 해서 이전의 것을 얘기를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첫 번째 관문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36분 정도에서 이제 1막이 끝났어요. 그 36분 그 흔히 얘기해서 뭐라 그럴까요? 그 이별의 시퀀스 또는 정거장 시퀀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정거장 시퀀스에서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간문 시코스 종료가 리건 변명이라고 일제 얘기를 맡고 그녀를 보냅니다. 거기에 이제 47번이고 이제 특별한 세상에 접어드는 거예요. 자기 일상에서 벗어난 다른 세상에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갈등에 의해서 다른 세상에 진입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55번에 보니까 시험 장면이 시작합니다. 리건 이제 페라리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보면 리건 조언자와 마주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71번에 해당되다 보니까 라스는 독일을 제압합니다. 르 마르세이제 라인강을 보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79번에 보면은 일제는 총으로 리그를 위협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심지어는 계속 그 리그에 뭐뭐뭐 주주주 하니까 나중에 총으로까지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79번 나오고 84번에 보면 일제는 다시 리그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자신들이 관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관객에게 다시 일깨워주게 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다음 88번은 라슬로가 체포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93번에 보면 부활시켰죠. 리그 라스를 구해내고 고귀한 희생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게 되죠. 이게 아까 우리가 저번에 보았던 공항의 시켰습니다. 마지막 공항에서 라스를 구해내고 자기 스스로 희생되는 그런 것이 됩니다. 99번에 보면 부활 시퀀스가 종료가 됩니다. 이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 앞에 그 영웅의 여정에서 부활 리셀렉션 같은 그 부활이 있었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건 스트라스를 죽이고 르노가 그를 보호한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군 장교 소령으로 나오는 스트라스를 죽이고 보호한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리건 아름다운 우정과 함께 애국적인 의무를 따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막에 보면은 리건 애국적인 의무를 위해서 사랑을 희생하고 자기의 그런 자기를 몸을 이렇게 던지는 조국을 위해서 던지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도표. 이거는 이제 크리스토퍼 보글러의 그런 제자가 해당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영화 신화라는 책의 서대가 이거 하나를 복사해 온 겁니다. 이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신화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됩니다. 아까 내가 산막극에서 구성점의 여가 1, 구성점의 여가 두 개의 1, 2 또는 뭐 이 볼 중간에서 구성점이 돌아올 수가 있는데 이런 구성점들은 당연히 핵심 중심핵이 되겠죠. 중심핵 내용을 이렇게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이런 걸 한번 요거 비슷하게 한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공부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영화 분석하는 시코스 분석하는 그런 관점에서 뿐만 아니고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이런 관점에서도 좋은 하나의 그 연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시나리오의 주제에 대해 잠깐 보겠습니다. 시나리오의 주제. 이거 조금 줄일까요? 너무 크게 되어 있는데. 네. 시나리오 주제는 등장인물과 줄거리에서 보통 이제 결정되고 있죠. 등장인물과 줄거리에서 시작이 될 거예요. 영화는 누구에 관한 것이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전체적인 주제. 주제라고 해서 어떤 텍스트가 있으면 텍스트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 압축적으로 표현합니다. 카사블랑카 같은 영화는 카사블랑카 주제는 아니죠. 그 카사블랑카 주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 사랑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그죠? 사랑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이런 것이 전체적인 주제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카사블랑카는 거기서 하나의 소재 내지는 뭐랄까요, 뭐 모티브 뭐 이런 것에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파우스트 같은 영화에서 파우스트는 주제는 아닙니다. 파우스트는 이제 주인공 이름을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고, 그 영화의 또는 그 파우스트의 주제라 그러면은 구원, 노력하는 자는 방황하지 않는다, 벌어간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체적인 주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칠레의 지진 같은 것은 그것은 주제가 아니죠. 칠레의 지진 같은 것은 뭐가 있습니까? 하이니코 플러스 칠레의 지진 같은 것은 그것은 하나의 소재입니다. 그죠? 하나의 그 문학 또는 예술적 소재. 그래서 어떤 사건을 보여주는 것, 그건 주제가 아니죠. 주제는 일반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것에 관한 것을
압축적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주제가 일단 어떤 텍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제를 설정해야 되겠죠. 주제가 정해지는 그 다음으로 주제를 넓혀가면서 줄거리를 이렇게 조금씩 확장하는 방법을 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할 때에는 그 행동과 등장인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라고 이제 좀 적어야 됩니다. 행동과 등장인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행동에는 실제적인 것이 감정적인데 어떻게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등장인물의 경우에서는 그 등장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뭐 서술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자막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를 성격을 드러내게 하는 방법,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를 이제 바로 어떤 사람의 주인공이 시작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은 그 사람의 내면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드러내게서 나타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 사람의 캐릭터를 설정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아니면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축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마치 앞에 내가 프롤로그의 방법에서 어떤 사람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축에서 보여주는 방법이 있겠죠. 뭐 에밀리에 같은 영화 같은 거 보면, 에밀리에 같은 영화 이런 데 보면은 그 여자 주인공의 어린 시절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등장인물들을 그 등장인물들은 이제 자서전적인 그런 것에서 드러내주는 방법, 이런 것이 이제 앞에 나오는 태어나면서 어린 시절의 내면 생활을 보여주는 이런 것이 거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독일의 그런 문학의 영화인데 신하, 하이니히 만의 신하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신하. 내가 다음 시간에 와서 한번 보여줄게요. 다음 시간에 영화를 내가 몇 개 갖고 와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신하 같은 영화에서는 그 운터탄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는 어린 시절에 그 사람의 일대기를, 그 사람의 관점을 그 신하입니다. 신하라고 하는 그런 것을 조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 이런 것들은 등장인물을 어떻게 묘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나오는 태어나서 현재까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등장인물은 그 사람이 이제 개인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느냐, 아니면 직업적인 생활을 보여주고 있냐, 이런 기타 등등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하이니히만의 신하, 이거는 이제 독일의 그 동독 영화에서 그 영화가 되고 있는데, 신하 같은 경우에서는 이 사람이 개인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인물의 갈등, 이런 관점을 보여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에 등장인물의 그 대립관계, 등장인물들이 어떠한 대립관계에 놓이게 되고 있냐, 특히 주인공과 대립관계에 되고 있는 그 인물, 주인공이 있으면 반드시 적대자가 있죠. 적대자가 사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단수가 될 수도 있고, 복수가 될 수도 있고, 또 집단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떠한 집단 관계에 놓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그 등장인물의 상호 간의 그런 관계 설정,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등장인물의 관계, 요거는 지금 내가 전체적인 일반적인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문학의 영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의 영화에서 문학의 영화에서는 문학 작품 속에 등장인물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등장인물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 등장인물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대로 잘 재현할 것인가, 아니면은 모티브만 따와서, 예를 들어 파우스트가 구원의 모티브잖아요. 그 모티브만 따와서 악마와 계약해서 나중에 그것을 이제 이겨내고, 또 극복해서 나중에 구원받는 것에서 이제 모티브, 전체적인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는 전체적인 모티브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 모티브는 따와서 각색할 것인가. 파우스트의 이런 주제나 모티브를 통해서 다른 어떤 얘기를 하는 이런 영화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파우스트 영화 위에도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최근에도 계속 좀 파우스트의 얘기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독일의 그 문학의 영화에 있어요. 메피스토, 이런 영화도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나눠준 유인물에 메피스토라는 영화가 있죠. 그런 영화도 그게 해당되는 부분의 영화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등장인물 아까 얘기하는 내면 상태를 보여주냐 아니면 외면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면적인 상태는 그 사람의 심리 상태, 이 영화가 시작되기 이전의 심리 상태. 아까 얘기하고 있는 그 모래 사나이, 그죠? 대화 잔트만 경우에서는 그 사람이 그 어린 시절의 그 회상, 자기의 그 집에 불이 난 거에서 그 부모를 잃는 과정이죠. 부모를 잃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이 어린 시절에 자기가 당했던 그 어린아이, 갓난아이 시절에 당했던 것이 기억에 남아서 자기가 청년이 돼서 이렇게 이제 다른 곳에 여행하는, 자기 여자친구와 여행하는 것으로 이 영화를 시작하는데, 그런 것이 계속 자기에게 트라우마로, 이렇게 정신적 충격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것이 이 영화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 어린 시절의 그 화재 사건, 자기 집에서 불을 난 화재 사건, 그래서 부모를 잃게 되는 그 화재 사건이 이렇게 반복됨으로써 그 영화가 다른 방법으로 계속 이렇게 전진해지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 사람이 어린 시절의 얘기를 잠깐 보여주기도 하고, 아니면 그 사람의 뭡니까? 내면 상태, 내면적인 그런 관점을 보여주기도 하고 있죠. 예. 이런 것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니면 외면적인 상태, 직접 그 주인공이 자기의 그런 외적인 상태, 자기의 그런 직업적 내지는 자기의 그런 가정적, 개인적 이런 생활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의 직업적 강점을 그대로 드러낸다면 일을 보여주게 되겠고, 개인적인 것은 이 사람의 그 가정 상태, 가정을 결혼을 했는지 또는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이 하나의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떤 사적인 자기 개별적인 그런 일을 묘사하는 방법이 기타 등등 이런 방법의 인물을 묘사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헤르니모, 우리 그 칠레 지진에 나왔던 남자 주인공의 경우죠. 남자 주인공을 드러내는 방법은 뭐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까? 직업적 일보다는 이런 요건 두 가지, 요거 개인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죠. 그 귀족의 딸과의 그 러브 스토리를 통해서 이 사람의 주인공을 이렇게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경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우리 파우스트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파우스트 같은 경우에서는 이 사람의 이런 직업적인 관점이 상당히 강하죠. 직업적이고 개인적인 이 두 관점이 다 해당되는 경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어 잔트만, 모래 사나이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모래 사나이. 근데 이 모래 사나이는 이 젊은 청년이 자기 여자친구와 함께 이제 어떤 곳을 여행하는 어떤 여행지를 방문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제 얘기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나중에 인도인까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결혼 상태, 그죠? 결혼 상태, 이런 관계. 이런 관계가 상당히 중점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과 대적자 또는 그 주인공이 겪고 있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적대자가 있어야만 얘기 진행 과정에서 갈등이 나타납니다. 적대자가 없으면 갈등이 나타나고 있지 않죠. 어떤 장애물이나 적대자가 없으면은 사건의 서술 과정에 갈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적대자, 대적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시나리오에서 또는 우리가 그 영화의 서사 과정에 있어서 갈등을 유발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주인공이 악인인 경우도 있죠. 주인공이 악인인 경우 같은 그런 것도 상당히 이 갈등을 유발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 예를 들면 공포영화 이런 것들은 주인공, 악인이 대부분 다 주인공입니다. 악령 이런 것들이 주인공은 상당히 이런 것을 갈등을 많이 유발시킨다라고 합니다. 절대자는 꼭 사람일 필요가 없죠. 사람이 아닌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는 관계, 어떤 내면적인 상태, 이런 것들이 적대자일 수도 있겠죠. 현기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느끼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어떤 특별한 누군가가 적대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햄릿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햄릿도 악령에 시달리는 그런 거죠. 자기 그런
삼촌을 죽인 경우 이런 것들도 역시 어떤 자기 내면적인 상태,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면적인 상태와 해당되는 그러한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하는 모래인간,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내면과의 투쟁입니다. 어린 시절의 그런 것이 계속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내면과의 투쟁,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물론 어떤 사람, 사물이 있지만은 어떤 심리 상태에서의 그러한 적대자, 이런 것도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 내적인 갈등과 외적인 갈등 균형을 이루는 게 좋아하다. 우리가 앞에 봤던 카사블랑카 같은 거 봤던 그거에 주인공으로 이건 레지당스의 일자법의 통과 요건을 구해주는 일에 개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것에 갈등을 겪게 됩니다. 릭이라는 사람이 자기 연인이 갑자기 자기한테 왔는데 그게부터 이제 일상에서 자기 특별한 생활이 되고 첫 번째 갈등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나타나기, 이 여자가 나타나기 이전에 이 릭의 입장은 대부분 다 간절을 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이렇게 간절을 하지 않는 입장인데 이제 이 여자가 나타나면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 여자가 필요한 것이 통과 요건, 이제 트란지트 비즘인데 이 통과 요건을 구해줄 것인지 아니면 말 것인지 이런 것인데 갈등의 요소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는 자기 분명한 입장 시하라는 이 주인공 장교 스트라이스 소령에 대해서 외적 갈등을 겪는데 아니 릭이 어떤 여자의 나타남으로써 내적 갈등이고 하나의 외적 갈등이 또 있습니다. 그 점령의 그런 점령군의 그 지휘자들, 이 슈트라스 독일군인 이 군대가 있고 경찰서, 프랑스 경찰서장이 있는데 르노라는 성자인데 이 사람한테 또 압력을 가하고 있어요. 그는 외적 갈등이죠. 입장을 똑바로 취해라고 어정쩡하지 말고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런 것이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의 그러한 두 가지 요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시퀀스 쪽을 볼까요? 시퀀스. 앞에 그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의 관계, 이 관계를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카사블랑카는 내가 그 앞에 우리 그 상호 텍스트성의 하나의 예로서, 그리고 카사블랑카 다시 한번 그거 우리가 잠깐 살펴봤었죠. 그런 두 가지 그런 예로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좋은 영화이고, 특히 카사블랑카 그 당시에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굉장히 잘 알려진 영화죠. 알려진 영화인데 이런 것이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은 잘 이렇게 균형을 잡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까지도 그 시나리오의 부분에서 좋은 영화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 그런 영화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영화를 가지고 내가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시퀀스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만.